로마는 BC 8세기 중엽에 선걸로 역사적으로 인정됩니다. 그 다음부터 세계를 통틀어서 최고로 화려하고 찬란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됐었죠. 지금까지도 우리 동양 전체가 서양의 문명에 사실은 거의 물들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생활 이런 것의 뿌리를 로마로 보는 거죠. 로마는 BC 8세기에 서서 왕정의 시기를 잠시 보내다가 이탈리아 반도의 북쪽에 있던 자기보다 많이 발전되었던 에트루리아 사람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150년 정도 됩니다. 에트루리아의 지배를 벗어남과 동시에 왕정에서 벗어나요. 공화정이 됩니다. 여기서 공화정이랑 왕정에 반대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쉽고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화정이 왕정의 반대말이라고 하면 공화정 안에 과두정과 귀족정, 그다음에 민주정까지도 이 공화정 안에 포함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귀족정이 됐다가 얼마 안 있다가 성산사건이라고 그래서 평민들이 스트라이크를 해요. 파업을 하면서 점점 이 권력을 나눠갑니다. 바로 성산사건과 법을 만드는 12표법, 그 법이 세워지는 시기, 그 시기를 거쳐서 갈리아족의 침입을 받아요. 지금의 프랑스 쪽입니다. 사람들의 침입을 받아서 나라가 한번 탈탈 털려 로마가 망하기 전까지 로마 수도가 제대로 털린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갈리아족은 털고 가. 로마 애들이 싹싹 빌고 조공까지 약속하고 난 다음에 돌려보냅니다. 로마가 한번 털려보니까 예전에 에트루리아인들을 쫓아낼 때 올린 기세가 허세에 가까웠구나. 자신을 아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래서 갈리아족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주제를 알게 됐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로마가 갈리아족 쳐들어기 직전까지 점점 세력을 넓혀서 골목대장을 하고 있을 시기였어요. 갈리아족한테 한번 털리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로마한테 잠시 고개를 숙였던 도시들이 다시 일어나지. 그렇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요것들을 다시 제압하는 데 시간을 좀 써요. 초기에 가장 강적이 있어요. 삼리움족이라고 제압을 합니다. 얼마나 걸렸냐? 50년 걸려요. 로마가 정말 강한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이 세력을 로마 시민으로 받아들입니다. 더 심한 건 뭐냐? 삼리움족을 제압하고 난 다음에 20년 후에는 삼리움족에서 대통령이 나와요. 로마의 집정관으로 이 삼리움족 출신 사람이 집정관이 돼요. 지금 생각해도 어려운 일입니다. 로마의 3등분이 있습니다. 위쪽, 그 다음에 자기 중간, 아래쪽. 중간 부분, 로마 부분인데 가운데 토막을 평정을 합니다. 그리고 에트루리아를 쫓아내면서 북쪽은 자연스럽게 흡수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래쪽을 도모합니다. 그때 아래쪽은 누가 갖고 있었느냐? 그리스인들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얘네들을 공격을 하는데 그리스인들이 여기 있는 애들은 장사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그렇게 강한 군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토에다가 구원을 요청해요. 그런데 본토는 지금 디아도코의 전쟁 중이라 정신이 없어. 보내줄 수가 없구만. 네, 그래서 한 군대가 와요. 그리스에서 굉장히 변두리라서 그 디아도코의 전쟁에 휘말리지 않은 그런 촌놈이 하나 와. 누구냐면 피로스 왕이라고 로마 군대하고 붙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상 최초로 로마와 그리스가 붙는 전쟁이에요. 이 피로스라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나중에 나오는 로마를 멸망 직전으로 몰아붙였던 한니발이 알렉산더 다음으로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이 피로스란 인물 자체도 자기가 제2의 알렉산더가 되기를 바랬어요. 이 사람이 로마군이랑 3판 붙습니다. 3판 붙어서 위닝 시리즈를 만들어 1차전 붙었는데 피로스가 겨우 이긴 겁니다. 이 사람이 뛰어났고 코끼리도 데려오고 그 당시 전쟁 무슨 코끼리 데려오는 게 큰일이 있어요? 예, 굉장히 큰일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로마는 그때 코끼리를 처음 보면서 되게 많이 당했었어요. 겨우 이겼어요. 1차전 이기고 2차전 또 붙습니다. 둘 다 피해가 막심인데 피로스 왕이고 2차전 겨우 이긴 거야. 2번 이기고 난 다음에 그 피로스 왕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이겼다가는 나도 망하겠다. 거덜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병가에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기긴 이겨도 소득 하나도 없는 승리. 이거를 피로스의 승리라고 그래요. 세 번째에는 목숨만 부지해서 겨우 도망갑니다. 그래서 로마가 통일을 합니다. 남부지방까지? 예, 모조리 전체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합니다. 이제 로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내수가 탄탄해졌으니까 이제 밖으로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로마인들의 눈이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밖으로 이제 보기 시작해요. 당시에 이 동쪽은 막 아직까지 치고받고 난리도 아닙니다. 전부 다 쪼개져서 좀 약할 때예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지중해를 거의 지배하고 있던 세력이 어디였느냐? 바로 카르타고라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카르타고는 그 아프리카에 있던 나라예요. 로마가 한참 내전이었던 때 이탈리아 반도 통일 전쟁하던 시절에는 이 카르타고가 지중해 전체를 좀 휘어잡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밖을 이렇게 딱 봤더니 카르타고가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특히 로마 바로 앞에 큰 공 같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시칠리아가 바로 카르타고의 세력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밖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걸림돌이고 적이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로마는 이 시칠리아 섬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카르타고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로마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전쟁, 포에니 전쟁입니다. 이 120년 동안 3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합니다. 누가 이깁니까? 3번 붙어서 3전 전승입니다. 오, 카르타고 완전 망했네. 그렇죠. 전문용어로 시리즈 스윕. 포에니 전쟁을 이김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제국 로마의 시작입니다. 포에니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약간 혼란한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 그때부터는 뭐냐면 그 정권을 확 휘어잡는 사람이 한 명씩 나옵니다. 그때 처음 휘어잡는 사람 마리우스. 그다음에 술라. 그다음에 폼페이우스.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카이사르. 그다음에 안토니우스. 그다음에 제정 시대를 여는 카이사르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 기원 제로 있죠. 네. 그때까지 얘기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좀 더 흥미진진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죠. 저는 진행의 장웅이었고요. 허준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